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화면에는 이렇게 두 분이 있죠. 두 분이 있는 이유는 고려대학교 영자신문사에서 한 기자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반도체 산업에 관한 매우 중요한 어떤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근데 그 질문지들을 쭉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아예 인터뷰 자체를 이 촬영장으로 모셔서 여러분께 그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드리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먼저 드리고 여러분께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영자신문사 임유리 기자입니다. 네, 그럼 혹시 준비해 주신 질문 하나하나 시작해 볼까요? 우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도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의 쌀이다. 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반도체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부품인데 우리나라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에서 상위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주력 수출 품목들의 수출 추이를 뚜렷이 봐요. 왜 그러냐면 전체 200여 가지가 넘는 그 수출 품목 중에 딱 그 15가지, 15개가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도 반도체가 단독 1위입니다. 대략 한 20%에 가깝게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2위가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2위, 3위, 4위 이런 것들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게. 자동차 부품이 약 7%라고 한다면 반도체 혼자서 약 19%, 20%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소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수출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반도체이고요. 그러니까 수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걸 설비 투자라고 하잖아요. 설비 투자에서도 대략 한 20%. 당연히 고용 규모에서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없이는 우리 경제가 현재로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근데 반도체가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는 바로 부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품을 못 가지면 완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있겠죠. 그만큼 반도체 산업은 단적인 그런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그냥 산업이나 경제가 역동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고 미래 산업에선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차량용 반도체에 지금 일반 자동차에 반도체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찍어보세요. 300개요. 300개? 왜 이렇게 잘 찍으세요? 역시 한 200~300개 정도 돼요. 근데 커넥티드 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로 가면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전기차의 반도체가 약 700개에서 1000개 필요해요. 이게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만큼 미래 산업에서는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도 중요하고 이 공급 사슬 구조상에서도 반도체가 부품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미래 경제에선 더더욱이나 중요하겠다. 더 이상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올해 반도체 산업 공급 사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었는데요. 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특히 이 반도체 공급 사슬에 차질하면은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일시적인 요인들이 맞물렸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요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차단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칼럼에다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편자의 못이다. 편자가 뭔지 아세요? 편자가 그 말발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발에 발톱이 있으면 발톱에 약간 사람으로 치면 신발이에요. 그러면 그 말발굽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말발굽이 달지 않겠죠, 아마도. 이게 편자인데 편자를 말발에다가 딱 꼽으려면 못을 박아야겠죠. 못이 몇 개 박. 말발굽 표시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못을 잃으면 편자를 잃겠죠. 편자를 잃으면 말을 잃어요. 말을 잃으면 훌륭한 기술을 또 잃어요. 이렇게 되면 온 나라를 잃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편자의 못. 그러니까 이 편자의 못처럼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차단되면 부품이라고 했잖아요. 부품이 부족해지면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겠죠. 실제 국내 자동차 생산에도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일시적인 자동차 생산에 셧다운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들에 걸쳐서 일어났었고요. 단순히 차질 뿐만 아니라 반도체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일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커질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전제품이라든가 IT 기기 생산, 월풀도 대표적인 예인데요. 실제 그런 전자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공급사슬의 차질이 일시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기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일본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었는데 2019년에. 그래서 일본을 우리 온 국민이 굉장히 미워하게 된 미투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스태프분이 정확히 얘기했네요. 불매 운동이 있었죠. 왜? 일본에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주요 공급,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죠. 그러면서 실제 공급 차질을 빚었고 우리나라는 그때 그 일본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이 소부장이라는 정책이 생겼죠.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만큼은 적어도, 왜냐면 이런 소재, 부품, 장비가 공급이 차단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이니까 일본은 그걸 노리고 차단하겠다라고 접근했었던 것이고, 그런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고자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자, 내재화하자. 그래서 소부장 국산화가 우리나라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2022년 예산안에도 그게 담겨 있어요. 그만큼 소부장 국산화가 중요한 정책 기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공격이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 하는 정책 기조가 이어진 것처럼 이런 일시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있었지만 이참에 세계 경제가 우리가 그냥 반도체 다 해먹자.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 중장기적인 그런 변화를 만든다. 그런 현상이 또 빚어진 것이 사실인 거죠. 재밌어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반도체 신냉전 시대가 온다고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신냉전 체제, 그러니까 신냉전 체제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강국들이 갈등을 갖거나 긴장 상태, 싸우는 상태. 근데 그 싸우는 상태, 긴장 상태가 무엇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이 코로나19 상황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산업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긴장, 그건 좀 완화됐었어요. 코로나19의 그 위기 상황인데 그거 챙길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없었어요. 대신에 코로나19 전에 가장 중요했던 경제적 현안이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2017, 18, 19, 20년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 그리고 세계 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었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가 계기가 되어서 세계 각국이 열강들이 반도체를 다 해먹겠다 이거예요. A부터 Z까지. 미국은 미국대로 또 중국은 반도체 굴기 선언해가지고 우리나라로부터 주요한 인재들을 계속 빼내고 그럼 반도체 굴기 선언하고 유럽은 유럽대로 또 TSMC를 비롯한 대만은 대만대로 우리가 A부터 Z까지 다 해먹겠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죠. 생산,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다가
이 밸류 체인을 보면 생산 부분은 더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로 보내자 하는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붐이 일어났었다가 그냥 생산 부분을 자꾸 다른 나라에 내줬었는데 이제 생산 부분도 다시 가져오자. 이런 움직임이 이어진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2021년부터 이제 바이든을 시작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를 두고 내가 그냥 설계부터 생산까지, 파운드리까지 다 해먹겠다. 이런 소위 말하는 반도체 굴기 선언이 세계 주요 반도체 강국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현대 자동차 산업 또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엄청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지금 저스틴타임인 운영 방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산 방식을 아예 저스틴 케이스로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해결 방안도 있겠지만 저스틴 타임 방식은 이제 옛날 이제 도요타 일본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재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않고 그때그때 이 공급 사슬 전체가 실시간으로 커넥티드 되어서 그때 생산량에 맞춰서 공급량을 그때그때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코로나19로 여러 공급 사슬에 셧다운이 있었고 또 반도체 밸류 체인에 셧다운이 있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예 생산 방식의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바꾸자.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이 그냥 이 밸류 체인이 세계 국가별로 흩어져 있었는데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200여 개 나라를 스쳐가요. 이런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하고 A부터 Z까지 우리나라에서 다 해먹자 이런 구조예요. 저스틴 타임 지트 방식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고요. 지트보다는 저스틴 케이스 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자 라는 이런 물류나 공급 사슬 관점에서의 관리 방식 기업의 이런 관리 방식이 많이 달라졌죠.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통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방식에서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거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반이 아닌 디지털 방식이 아닌 상황에서의 지트가 있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트 방식, 저스틴 타임보다는 저는 어쩌면 저스틴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업 문화 특성상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또한 대기업의 산하기관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독자적인 성장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결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지금 22년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상생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그런 업종의 경우 대기업이든 또 대기업에서 예외된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그 플랫폼 기업들이 나쁘게 표현하면 문어발식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영위할 만한 사업까지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상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정해서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들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세계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처럼 동남아시아의 반도체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게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또 다른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분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할지 아니면 현재 운영 체계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분산하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어떤 한 나라에 너무 많은 비중을 의존하면 그러면 큰 충격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중요한 예를 들어 불화수소라든가 그런 소재에 대한 특정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그 나라로부터 어떤 위협이 가해지거나 혹은 긴장 관계가 생기거나 이렇게 될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밸류 체인 전체를 내재화
국산화하거나 혹은 그것을 분산해야 된다. 그런 전략들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국산화에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정책적 지원도 맞물리듯이 기업들도 그렇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거나 편향적이거나 뭐 그럴 경우는 그 나라로부터의 공격, 예를 들면 관광객 하면은 우리 다 중국이잖아요. 그럼 중국으로부터 관계가 경색되면 관광객 끊기잖아요. 사드 사태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산업, 어떤 특정 소재, 어떤 특정 관광객 뭐 이런 여러 영역에 걸쳐서 특정 영역에 의존적이 되면 그 특정 영역과 관계가 경색되거나 관계가 끊기거나 공격이 취해질 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된다.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 자문위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자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조찬으로 이 전문가들과 이제 공무원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기술정책포럼이라고 하는데 포럼에서 제가 이미 안건을 던졌던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차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아라 그럼 반도체고 그 다음 중요한 거 꼽아라 그럼 자동차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을 합치면 약 한 11, 12%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아까 수출 비중에서요. 근데 이 자동차 강국들을 비교해 보면 차량용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과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 세계 주요국들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부품 조달, 그러니까 반도체는 부품이잖아요. 부품 조달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 자동차 열강들하고 비교했을 때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보다 낮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신냉전 체제가 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을 따질 시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 검사나 이게 과정이 복잡해요. 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수익성을 논할 때가 아니라 안보를 논할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 안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를 보유해야 된다. 이 산업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 기업들이 관심이 없다면 가전사나 아니면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밸류체인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나 혹은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전통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용 반도체 산업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일이다라는 거죠. 세출을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안보를 챙기고 경제를 챙기는데 왜냐하면 꺼리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에게 대신 너네들이 차량용 반도체 산업 진출하면 이런 지원해 줄게 라는 그럴 때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고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정부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또 많은 투자가 초기 투자가 필요하니까 꺼릴 수 있겠는데 그리고 앞부분에 기술 투자가 많이 필요해요. 현재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이 차량용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M&A 하거나 아니면 기술 교류를 하거나 기술 인재를 육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뭐 R&D 예산을 공유해준다든가 법인세 혜택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여름에 제안을 했었고 그 정책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실제 지금 한화그룹에서 차량용 반도체 산업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M&A도 진행하고 그 산업으로 본격화해 나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완벽하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특별히 미흡한가를 걸 좀 들여다보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산업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죠. 여러분들께도 공유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